안녕하세요. 우리 성결대학교 우리 학생들 모시고 영광스럽게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인공지능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좀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내용 중심으로 교육혁명의 시작,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볼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리시죠? 네, 크게 내용은 이제 어떻게 지금 바뀌는가, 지금 AI 혁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이 AI 혁명으로서 우리 교육 현장이 바뀌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1차부터 4차, 1차라고 한다면 뭐 영국에서 시작됐죠. 18세기에 증기기관이 처음 시작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동물이나 사람의 인력에 의해서 했던 노동력이 기계에 의해서 어, 진행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혁명의 시기입니다. 2차는 이제 전기가 되면서 좁은 장소에서도 많은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3차는 드디어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사람 없이도 자동화된 어떤 로직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능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보다는 개인별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진,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신기술들에 의해서 새로운 그 생산 체계를 만드는 것을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1차부터 쭉 4차 산업혁명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 중심에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기술의 어떤 편중되기보다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본연의 인간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나 저희 교육학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그와 전혀 반대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력해서 보다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 인간다운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인공지능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조금 인공지능 교육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심했던 시기거든요. 2020년 작년이죠. 4월 23일입니다. 무려 14억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전 세계 인구의 학생 인구의 84.5%입니다. 165개국의 나라에서 학교를 일시 중단 또는 안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지금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자료가 작년 1년 동안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인데요. 일부 또는 안전 폐쇄한 기간이 40주 이상인 나라가 무려 51개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41주 동안 폐쇄한 국가의 일부 또는 전체가 폐쇄된 국가에 포함이 되죠. 이 코로나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이번 그 질병 관련된 그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년 11월 달까지 이 뭐죠 그 백신을 70%까지 마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제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작년만 봤을 때도 올해 상반기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2학기에도 여전히 코로나 영향으로 원격 수업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다면 정말 사라지는 거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사스나 뭐 이런 질병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던 것처럼 또 다른 코로나 아닌 다른 질병들이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고요. 그때마다 아마
이제 원격 수업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난 1년 동안을 잠깐 돌이켜 보면요. 3월 31일 날 여러분들 혹시 몇 학년이죠? 1학년인가요? 우리 교수님 1학년인가요? 네, 1학년이네요. 1학년이면 사실 작년 고3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사실 이제 사상 초유의 그 온라인 계약이라는 거를 지난 3월 3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2일 학교를 문 닫았다가 72일 만에 개학을 했는데 이러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몇몇 매니아 내지는 이러닝이나 교육 정보에 관심 있는 몇몇 선생님만 참여했던 원격 수업을 전국의 모든 초, 중, 고 심지어 유치원까지도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 수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고3 때 공부하시느라. 그렇지만 이렇게 또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를 만나고 우리 교수님들 만난 거는 참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 형태가 교육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안내한 게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 줌이라든가 MS 팀즈 같은 거, 구글 행아웃,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아마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었을 거예요. EBS 수능 강의라든가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그 직강 강의 자료를 올려주고 학생들이 그걸 듣고 수강 요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과제를 제출하게 과제를 내고 학생들이 집 가정에서 내지는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그것을 제출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작년 7월에 교원 5만 명 대상으로 설문해 보니까요. 이런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이상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수행 이런 수업들이 활용된 것들이 대부분 40% 이상이 차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러한 수업 형태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원격 수업이 도입되면서 이런 원격 수업과 AI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AI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AI가 뭔가를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성향을 분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을 했어야 돼요. 사실 그런 기록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에 지금 저랑 같이 듣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활동 상황을 다 기록을 해야 되죠. 표정은 어떻고 내지는 움직임은 어떻고 발표는 몇 번 하고 손은 몇 번 흔들었는지. 근데 이렇게 디지털로 하게 되면 일단 녹화를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뭐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녹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이 돼요. 표정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카메라를 끈 사람, 킨 사람, 만약에 제가 질의응답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녹화가 되죠. 그렇게 녹화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AI 교육혁명, AI 혁명은 디지털 혁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혁명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뒤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지털 혁명이 이제 모든 초중고 대학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너무나 갑자기 와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원격 수업이죠. 그런데 이런 원격 수업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들을 한번 여쭤봤어요.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역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라든가 참여가 어렵다. 지금 여러분들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우리 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 가급적 마이크를 다 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커먼 화면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별로 느낌이 없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으면 좀 알아듣는 것 같으면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갈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사례를 들으면서 설명하는데 시커먼 화면에 이름만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서로 교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는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뭐 어떤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집안 환경이 뭐 충분치 않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카메라 꺼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저희가 25명을 하면 20명 이상은 카메라를 켜놓을 거예요. 그래야 상호작용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원격 수업에서 실시간이든 컨텐츠 중심이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학생들과 서로 대화하고 참여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 특히 이 소통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런 활동들이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왜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네, 두 번째는 학생들을, 물론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학생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온라인 수업 때 집중하기 어렵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사이버 교육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20분을 기준으로 보통 만듭니다. 20분, 그러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이게 혼자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으로 듣죠. 수동적인 그런 강의를 참여할 때 20분 이상이 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원격 수업이나 사이버 강의, 사이버 대학들, 내는 방송통신대학교 이런 컨텐츠들은 기본적으로 2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거의 50분간 수업 들었죠. 그것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기를 원하고, 몇몇 선생님들은 그래서 서로 학생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수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전혀 달라지죠.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학생들이 어려워한 것이 선생님과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대는데, 이러한 이유가 또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려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먼저 얘기하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어렵고 동기부여가 어렵고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것은, 우선 첫 번째는 학생이든 교사든 간에 어떻게 보면 처음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거나 어플들을 활용하거나 자유자재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화면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림 쓰고 뭐 이런 활동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사실은 선생님들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화면 전환하고 저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세 대가 벌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세 대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세 대가 있어가지고 그 카메라를 위치를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교과서에 이제 이 텍스트북에 이제 제 교재에 이제 비춰주기도 하고, 그러면 세 개를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정적인 화면만 보기보다는 훨씬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집중력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뭐냐면 어느 정도 IT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의 IT 능력만 있으면 정말 이런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바로 학습 격차입니다. 학생들 간에 이 격차가 너무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훨씬 성적이 향상되고, 그렇지 못하는 쭉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실제 선생님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거의 80% 가까운 선생님들이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커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되었을까?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결국 뭐냐면 IT 능력이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어플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아니 오히려 사실은 온라인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요, 오프라인에서 교실 수업이나 등교 수업에서 소극적인 아이들이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더 적극적인 아이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이유가 생기는 것은 바로 IT인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미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등교 수업을 통해서 오프라인 보충 지도를 하자. 이게 이제 지난 교육학술정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물론 이제 설문조사니까 뭐 교육학술정보나 교육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 의견이죠. 근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었더라면 굳이 원격 수업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원격 수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등교 수업을 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죠? 사실 등교 수업에서 생기는 문제는 등교 수업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적응할 수 있도록 원격 수업에서 최대한 해야죠.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내지는 우리 대학 같은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7주간 등교하고 후반기에는 다시 3, 4학년이 등교하고 이게 반반씩 하고 있는데 사실 1, 2학년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등교 수업에서 학습 격차가 있다면 등교 수업으로 해결해야죠.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 문제가 있다면 원격 수업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원격 수업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등교 수업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격 수업에 문제가 있어서 질병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교를 시키겠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생각하는 해결 방법 중에 개별화된 학습 관리, 학습 동기 의욕 충분, 수준별 맞춤형 컨텐츠 제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해결 방법들을 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교수 혼자서 30명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클래스 내에서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개별화되는 학습 관리를 하고 그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사실은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저도 제가 대학원 야간제 대학원 학생들을요 5명 내지는 6명을 가르칩니다. 사실 심층적인 토론할 때는 5명도 많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 하나하나 답변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이나 되고요.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한 클래스 강좌당 3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수업에서 30명의 아이들을 학생들을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그 학생이 뭐가 부족하고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매 시간마다 원하는 강의를 하고 원하는 컨텐츠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요. 원격 수업의 문제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학생들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도대체 왜 없어졌는가의 문제거든요. 이전보다 사실은 제 생각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원격이든 비원격이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원격 수업에서 격차가 커졌대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갑자기 차이가 커졌다는 얘기인데 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일단은 초중고에 인프라가 부족했어요. 다행스럽게 작년에 초중고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에 교육부에서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했고요. 대부분 중고등학교에는 이제는 그 무선 인프라가 다 깔려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이 자기 핸드폰 가지고 핫스팟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다음 두 번째는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컨텐츠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국영수 주요 교과 중심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이거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공부하기 어려웠고요. 여러분도 아마 선택 과목 중에 대부분의 선택 과목은 컨텐츠가 없었을 거예요. 공부하기 정말 힘들었죠. 혼자 정말 관련된 교재라든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교사 역량이나 학생 역량 부족이죠.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원,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내지는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그거를 케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AI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은 왜 갑자기 이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AI가 다시 대두되고 AI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장치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AI, 이 디지털 원격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 이런 줌을 하던 아니면 팀즈를 하던 아니면 클래스팅이나 EBS 온라인 클래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기록이 되죠. 지금도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화가 됩니다. 그럼 녹화가 되면 AI는 그런 거 정말 분석 잘하거든요. 저 학생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분석이 되죠. 그래서 매 시간마다 분석이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러면서 교사나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이런 문제들,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원격 수업이든 이런 교육 정보화로 생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히려 더 이 정보화를 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격 수업 문제는 원격 수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 정보화로 생기는 문제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화 교육밖에 없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생기는 문제, 다른 방 다시 등교 수업하면 된다? 아니요. 등교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격 수업 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많은 세계 여러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좀 얘기 들어보면요. 이 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지금 현재 제가 다니던 이제 초등학교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학급당 그때는 5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학교는 학급 수가 25명으로 줄었고요. 교실 모습은 똑같아요. 단지 여기에 뭐 전자칠판이 들어오거나 큰 대형 모니터에 있는 TV가 하나 들어오는 정도. 그러나 교수법이나 교육 방법이나 교육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국가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학은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교육과정 문서는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내 강의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친다라는 한 요목이 한 5장 정도, 5줄 정도, 한 문단 정도로 요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이슈를 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AI 교육 가지고 주로 내용을 합니다. 우리 초중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엘빈 토플러 2016년에 돌아가셨죠. 인류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우리 한국 교육의 뼈저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동안 필요하지 않은 지식,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뉴질랜드에 1년 연구년을 다녀왔어요. 우리 이제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이 3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몇 그쪽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저녁 거의 6시, 7시까지 공부하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10시, 11시 되면 집에 온다. 그것도 부족해서 몇몇 학생들은 학원까지 가서 새벽 1시에 집에 온다. 그랬더니 바로 헬이라고 그러죠. 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뭘 하냐면요. 3시 반에 끝나고 나서 대부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직업과 관련된 자기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세상을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바꿨는데, 그리고 AI가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들의 직업들이 기존에 인간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했던 직업들은 거의 사라질 것 같고요. 새로운 직업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간단히 보면 교육과 관련된 변화는 이제는 고학력 사회에는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력의 양적 변화보다는 이제 질적 변화로 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계속 연수를 받고 계속 이와 관련된 세미나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평생 교육이 된 거죠. 어느 순간에 초중고 교육까지 평생 먹는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 가지고 그 평생 직장 생활하는 건 이제 끝났어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대신 참 좋은 거는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입시 교육이 이제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기나 이런 교육보다는 참여하고 소통하고 하는 사회적 역량, 지식 역량보다는 사회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대량 생산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3차까지는 기계를 이용하고 전기를 이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생산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대량 생산 체계에서도 소량의 맞춤 교육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소위 말하는 과외 같은 거 하셨잖아요.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이 과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맞춤 교육이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찾아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맞춤 이러한 과외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요. 학교 공교육에서 하려면 정말 교사의 열정을 불태워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몇몇 선생님도 그렇게 하신 분들 계셔요. 그런데 그게 평생 하기 어렵습니다. 초임교사나 몇몇 의지가 있는 열정이 강한 몇몇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이걸 꾸준히 오랫동안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AI가 교육과 만남으로써 이제는 이런 값비싼 소량 맞춤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량 맞춤의 시대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바로 나만을 위한 교육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AI 튜터나 조교, AI 챗봇 등을 이용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패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카메라로 보이나요? 패드를 이용하는데 패드에서 계속 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티칭하는 활동들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AI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내가 오늘 수업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로 보여주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AI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AI의 교육이 들어오고 우리 생활에 AI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너무 그 인공지능 기술 중심이 되고 또 인간성이 오히려 뭐 훼손이 되고 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 AI가 교육에 들어오면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첨단 하이테크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교사들에게서 선생님들에게 반복적인 업무,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업무 있죠. 대표적인 게 평가 업무입니다. 평가. 그리고 학생들 출결 체크하는 업무. 그리고 뭔가 기록하는 업무. 일반적인 행정 업무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해야 되는 어떤 반복적인 업무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훨씬 더 잘해요. 학생들을 출결 체크하고 학생들이 아까 표정이라든가 얼굴 인식 내지는 표정 인식, 음성 인식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감정 상태, 수업의 참여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선생님이 그냥 음악 감상이라고 놀고 있느냐? 아니요.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기본적인 이런 행정 업무 때문에 하지 못했던 학생들과의 교류. 지난번에 저 학생 뭐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깜빡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그 학생을 한번 교무실에 잠깐 와서 너 지금 지난번에 질문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잘 해결했어? 한 번이라도 더 학생들을 만나고 교류하게 되죠. 사실은 이런 기술이 선생님하고 만나면요. 선생님의 역할을 완전 바꿔줍니다. 선생님의 역할을 대체하고 선생님 역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바로 AI 협력 교육이 되고 그것이 곧 AI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AI 교육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교육을 통해서 저는 이제 우리 그 세 분이 같이 썼는데요. 저랑 포함해서 우리 이제 이하여대 정재윤 교수님, 이전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셨던 이주호 장관님 이렇게 세 명이서 이 책을 쓰면서 진짜 AI 교육의 목적이 뭘까? 나름대로 해서 이 5가지 역량을 제시를 했고요.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저는 이 4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뭐냐? About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이해를 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생활이나 문제 해결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한번 인공지능 간단한 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 아주 수준 높은 인공지능 아니더라도 간단한 어플을 만들어 보거나 내 생활에 불편한 얼굴 인식, 우리 강아지 인식, 강아지 이게 움직임만 있을 때마다 카메라가 막 뭔가가 녹화를 해요. 아니 강아지가 움직일 때는 하지 마. 그러면 인공지능 그 카메라에서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크게 저는 이 4가지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AI 이해교육이라는 것은 AI 자체에 대한 이해와 AI를 통제할 수 있는 이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I를 자체를 이해하고 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을 AI 이해교육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AI의 이해교육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저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AI 통제 교육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AI가 사실은 AI 교육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는 바로 이거거든요. AI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AI에 어떻게 보면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AI는 똑똑하고 AI는 훌륭하고 AI는 뭐든지 잘 알고 이렇게 생각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AI를 따르는 이런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전 정말 싫거든요. AI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통제라는 개념은 첫 번째로요. AI가 나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AI가 혹시라도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AI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판단을 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AI의 어떤 결정 사항은 그냥 참조일 뿐입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어디까지나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바로 AI를 통제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AI가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AI 이해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저는 AI를 통제하는 기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AI 활용하는 교육은요. AI에 아주 상당히 장점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AI는 대단히 즉각적입니다. 내 표정을, 음성을 인식해서 내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적절한 반응을 즉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기적인 관점이든 단기적인 관점이든 이러한 결정 앞에서 반응이나 인식, 음성 인식을 통해서 내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맞는 처방을 바로바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반응이 수시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감정 상태도 수시로 바뀌고 교사의 선생님의 강의 방법이나 이것도 수시로 바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컨텐츠나 어떤 활동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인간의 개입 없이 내가 특별하게 일단 명령만 내리고 나면 특별한 개입 없이 꾸준히 자료를 모집하고 꾸준히 분석하고 꾸준히 처방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 교육에 활용한다면 단순히 정보 검색이 아니라 정보 검색을 넘어서 그 지식 너머에 있는 정보 너머에 있는 지식들이나 지혜를 모아서 우리에게 튜터링을 해주거나요.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다시 학교를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교사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수준별 학습을 한다든가 또 장애 학생이라든가 학습 격차가 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학교라는 이 공교육 위에도 평생교육에서 이런 AI 튜터라든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AI를 활용한 교육들이 많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AI 개발 교육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성결대학교 학생들은 AI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초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AI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시범학교나 연구학교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간단한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만든 건데요. 예를 들면 저는 강아지 사진을 딱 보여줘 이 강아지가 종류가 뭔지를 알아맞히는 AI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구글에서 푸들 사진들을 쭉 모읍니다. 한 10개 정도. 그래서 얘는 푸들이야. 이 사진을 AI 그 프로그램에 훈련 데이터에 집어넣습니다. 사진을 넣고 얘는 푸들이야. 얘는 푸들이야.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말티즈 사진을 주고 얘는 말티즈야. 말티즈의 정면 모습뿐만 아니라 꼬리만 보이는 모습, 아니면 옆모습, 아니면 어떤 숲속에 있는 모습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얘는 말티즈야, 푸들이야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임의에 전혀 보여주지 않는 사진을 이 프로그램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말티즈 몇 퍼센트, 내지는 푸들 몇 퍼센트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 80% 이상이면 정확도 괜찮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만드냐고요?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걸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이 사진을 딱 우리 집 강아지 사진을 딱 보면 푸들 이렇게 알아맞히죠. 이거는 실제 내가 준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카메라로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내가 훈련시킨 인공지능이 푸들이라고 이렇게 맞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 아주 이미지 인식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이런 식의 레고처럼 블록 몇 개를 끌어다가 놓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런 몇 가지 활동만 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교육들을 조기부터 하고 있는 것이 AI 개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AI 윤리 교육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용자 교육과 개발자 교육을 하는데 우선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구글 포토 서비스가 2015년에 서비스하면서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흑인 아이를 고릴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MSS는요, 테이라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어요. 얘는 단 하루 만에 2016년에 만들어진 거죠. 단 하루 만에 폐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테이에다가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 내지는 아주 극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성 폄하거나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뭐 유대인 뭐 이런 문제들을 이 아이한테 이 테이한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이 애가 여기 밑에 보면 욕도 하고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이 자료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때인데요. 오바마 하면 막 온갖 욕을 하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폐쇄가 됐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 올해죠. 올해 폐쇄된 서비스인데 AI 이루다라는 챗봇이 있었죠. 근데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그런 잘못된 데이터를 계속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혐오하고 차별하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AI 이루다 개발사 같은 경우는 예상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사용자에게 은근히 책임을 떠미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사실 AI 윤리교육에 더 중요한 건 개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연합에서 만들어낸 AI 개발 윤리 지침인데요. 여기에 크게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보장할 수 없으면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에게 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무해는 알고리즘이 안전하고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작동 환경까지 또 학습 인간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해줘야 한다. 이럴 자신이 없으면 만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보장하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공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별과 편견을 제거해야 돼요. 아까 이루다라든가 테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오면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지 않았다면 서비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책임들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개발자가 문제였는지 설계자가 문제였는지 사용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누가 문제였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AI가 이런 결정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포털에 올라오는 뉴스들 AI가 한다고 하는데 사실 포털마다 어떤 성향이 좀 있죠. 진보 성향인 데도 있고 보수 성향. 이거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책임져 줘야 됩니다. 포털에서. 개발자들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게 AI 윤리 교육입니다. 우리는 사용자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개발자들을 감시, 감독, 통제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AI 윤리 교육입니다. 특히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보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AI 윤리 교육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윤리를 지키고 내 티켓을 지키고 AI한테 좋은 말하고 이런 것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 AI 윤리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AI 윤리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학교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이 이제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람과 사람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이 연결이 되고요. 심지어 사람과 공간이 연결되고 사물과 공간이 소위 말하는 AI나 인터넷이나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진이라는 거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시골이라 다른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KT만 들어와요. 그래서 KT를 신청을 했더니 기가 인터넷 해주고요. 농어촌이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이라는 스피커를 주는데 진이 보고 다 뭐 테레비 켜줘는 기본이고요. 오늘 날씨 뭐 이런 거 묻는 건 기본이고 뭐 YTN 틀어줘, 뭐 유튜브 틀어줘, 넷플릭스 틀어줘 하면 다 틀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저랑 스피커가 연결이 되는 거죠. 또 그 스피커는 TV나 에어컨이나 조명이나 코드랑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AI가 그런 연결 역할을 아주 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대학에서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노트북이나 개인 노트북이나 단말기, 핸드폰 가지고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요. 이제 초중고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컨텐츠를 단말기를 학교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하는 내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국가가 지원하죠. 과거 PC 지원 사업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연간 5만 명의 학생들에게 PC도 지원해주고 통신료도 지원했거든요. 이 단말기 지원 사업도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거를 준다는 것은 공용으로 같이 쓰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더욱 그렇죠. 기기를 돌려 쓴다는 거 별로 감염병 예방에도 별로 좋지 않고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기기에 쌓이는 이 축적된 데이터가 개인별로 식별이 되고 개인별로 쌓여야 되는데 그러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죠. 그런 면에서 BID 정책이 현실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이 이제는 보완체제가 아니라 대체체제 내지는 상시체제로 전환될 거로 보입니다. 과거의 원격 수업, 예를 들면 이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학생들만 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내지는 감염병으로 학교에 부정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이거나 성인이거나 내지는 내가 원하는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거나 이런 특수한 출석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보안교육 체제였는데 이제는 상시체제로 되고요. 저희 대학도 코로나가 완전 끝나더라도 원격 수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이번에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수업의 4분의 1, 이제 우리가 원격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은 필요하죠. 3분의 1로 정할지 4분의 1로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정을 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교과서가 완전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패드, 이 패드에 이제 지금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회과학이 만들어져 있고요. 고등학교에 영어가 추가적으로 고등학교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 디지털 교과서가 단순히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평가를 하고 또 보충 심화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학습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기능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하나만 있으면 패드 하나만 있으면 내지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이 저장이 되고 그게 분석이 돼서 교사에게 제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교수법이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AI가 이렇게 협력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4명이서 협동학습을 하게 되면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무임승차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저먹는 아이들. 또 반대로 너무나 지나치게 주도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좌지우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을 개입하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을 AI가 할 수 있다는 거죠. AI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컨트롤하기보다는 교사에게 정보를 주겠죠. 또는 그 팀에게 주겠죠. 예를 들면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에서 어떤 선수가 얼마큼 뛰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요. 다 그게 AI가 분석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학생들이 했어요. 대학생들이 어디 경기대학교인가요? 어디 이제 보면 어디에서 뭐 데이터 제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각 선수들을 한 명씩 맡아가지고 막 데이터를 기록을 합니다. 초를 재고 막. 근데 지금 다 AI가 합니다. AI가 학생들 그 선수 백넘버라든가 얼굴을 인식해서 그 움직임들을 그 개별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선수가 어떻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경기 끝나자마자 데이터가 쏟아지죠. 그러면서 감독이 그걸 보고 뭐 더 뛰어라. 네 운동량이 이만큼인데 너무 많이 뛰어서 조금
좀 쉬어. 아니면 교체를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가능하고. 이것이 교실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평가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뉴질랜드 교육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고등학생들에게 모든 고등학생들이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평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절대평가 성적이 그대로 대학 성적, 대학 입학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메디가 아니라 내가 90점이면 90점이고 내가 1등이면 1등인 거예요. 등수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러한 상대평가, 소위 말하는 평가와 선발을 분리하는 정책을 수년 동안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가를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왜?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대학 가면한 학생들에게 몰아주는 이런 실태가 몇몇 있거든요. 아예 없다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 작은 하나가 엄청나게 언론을 태워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평가 전체를 내신 평가 나 못 믿겠다. 우리 따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건데 근데 AI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학생들의 평가를 소위 말하는 1차 고사, 2차 고사, 소위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매월 꾸준히 어떤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쭉 관찰해온 데이터가 있고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학에서 예를 들면 연상 영역이 얘가 부족하다. 아니면 도형 영역이나 대수학 쪽이 좀 강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이 나와요. 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대학에 제공이 돼서 이 학생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이 학생의 성적이 어떻다라는 게 그대로 노출될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AI 기반의 평가에서는 소위 말하는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 평가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죠. 사실은 이제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절대평가 때문에 여러분들 상대방을 눌러야 순위가 올라가고 순위가 올라가야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훨씬 더 더해질 것 같습니다. 내 혼자 못했던 것을 AI나 첨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세이지 언더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무대 위에 세이지가 뭐냐면 현자, 랍비 같은 사람인데요. 내가 무대 위에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사실 저 같은 강의는 앞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런 강의는 오히려 유튜브에 AI 그 개념 하면서 짤강들이 훨씬 5분짜리 짧은 강의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임팩트 있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무대 위의 현자가 아니라 이제 가이드 온 더 사이드. 학생들 옆에서 격려하고 보조해주는 역할. 이게 교사의 역할이 바뀔 거로 봅니다. 교사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사의 역할이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교사의 본연의 역할을 찾아주는 것. 그게 저는 AI가 우리 교육을 바꾸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도 일제학습이 아니라 학교 계획에 따라 내가 학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업에서 들어야 돼요. 그럼 잘 수밖에 없죠. 또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선생님 수업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죠. 자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제가 한 사례만 얘기 들을까요? 저희 아이가 한 10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어요. 근데 미국에 저 연구년을 또 갔습니다. 아이 데리고 갔는데요. 이 아이가 항공기에서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대문자 A, B, C, D는 알아맞히는데 소문자 B하고 D를 구분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B인지 D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 정도 아이가 단 3개월 만에 영어로 말을 하고 6개월 만에 리스닝이 되고 1년 만에 프리토킹이 완전 자유롭게 됩니다. 단 1년 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아이가 첫날에 갔습니다. 막 울죠. 학교 안 가겠다고. 1학년 아이잖아요. 거기에 한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외국인이에요. 그 속에 이 아이가 들어가는데 막 웁니다. 학교 안 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은 내가 데리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날에 정확하게 우리 아이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선생님 한 분이 앉아 있어요. 그분은 한국어 하나도 모릅니다. 앞에 선생님은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우리 아이한테 영어로 막 설명을 해요.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셋째 날도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이 선생님이 보조교사인데요. 실제 선생님이 아니라 학부모였어요. 학부모 발런티어. 그런 교육을 이미 받은 학부모들이 몇몇이 비치가 돼 있어요.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 오면 바로 그 학생, 그 부모를 투입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사실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뭔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개별 교육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중고 학교 교실 환경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죠. 교사 혼자서 25명의 아이들을 일일이 케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미국의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도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를 따로 옆에 두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개인 교사를 두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I는 더 어떤 패드만 있고 시스템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원하는 교육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집 말입니다. 2분 지났네요. 우선은 저는 제가 이제 그 AI 교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키로 조금 제가 이제 키가 워낙 작아서 어릴 때부터 사실 맨날 앞에 앉아 있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키가 어떤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어떤 장벽이 앞에 놓여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떤 것을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진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회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 똑같이 소위 말하는 공평합니다. 이퀄리티라고 하죠. 이퀄리티.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방법에는 이렇게 하나씩만 줘서 이 아이가 여전히 소외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똑같이 두 개 내지는 세 개를 줘서 똑같이 보여주지만 이 아이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걸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거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사실 공정함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죠. 좀 더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걸 주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공정이죠. 소위 말하는 이퀄리티가 아니라 이쿼티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근데 학교에서 실현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 아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제 아이만 특별하게 대해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공감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차라리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면 사실은 더 많은 선생님들의 열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지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AI 교육은요. 아예 뭔가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이 장벽을 없애는 것이 저는 AI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의 모습, 소위 말하는 수준별 맞춤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30년 전에 교대에서 교육학을 배울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수준별 맞춤 학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AI가 이러한 디지털 혁명 시대에 AI가 우리 교육에 들어온다면 선생님들에게 그 교육을 당길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촉발제가 되고 계기가 되고 하나의 그 사다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노자에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청무성 견무형인데요. 들을 청 없을무 소리성. 소리가 없어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견무형 형태가 없어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노자의 말인데 노자는 이걸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란 청무성 견무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액자가요. 우리 대학에 딱 걸려 있어요. 교사란 선생님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요. 교사는 신이 아닙니다. 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서 얘기했던 여기에 AI가 들어오고 ICT가 들어오고 정보와 기술들이, 신기술들이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놓치는 것, 선생님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걸 분석해서 선생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AI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는 사람?